고령화 진행이 되면요, 피가 모자르게 될 거예요. 왜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국밥집을 가면 앉아서 먹었어요. 근데 요즘 테이블로 바뀌잖아요.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저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인간 수명 100세를 넘어 120세를 꿈꾸는 바야흐로 장수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이러니한 별명 하나가 생겼는데요. 바로 빠르게 늙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3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준비를 해야 할까요? 노화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이현숙 교수님 그리고 인구학자 이상림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가 절벽으로 감소했다, 멸종 위기에 다다랐다, 이렇게 고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참 많은데, 그렇다면 박사님,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건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한 20% 되는데요. 이건 OECD 국가들 중에 굉장히 젊은 편이에요. 우리 뒤에 나라 10나라 정도도 안 되고요. 근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령화 속도라면은 2050년, 2055년 사이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냐면은 지금 재작년에 58년 개띠라고 하는 베이비 부모가 65세 노인이 됐잖아요. 65세 밑에 굉장히 큰 세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대가 노인기로 계속 진입을 하고 또 밑에를 받쳐주는 젊은 세대는 줄어들면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기본 80대, 뭐 100세 넘어서까지도 살지만 불과 1970년대까지만 해도 기대 수명이 고작 60세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 안에 사람이 오래 살게 됐을까요, 교수님? 현대 의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수명을 길게 늘리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을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난치병이라고 생각했던 상당히 많은 암의 종류들도 지금은 다스릴 수 있게 되니까 수명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백신의 효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뭐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노출이 많이 되죠. 당연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한 1000여 개의 그 바이러스를 호흡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못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백신도 많이 맞았고 옛날보다 지금은 실제로 면역 질환 같은 것도 조금씩 이제 해결이 되게, 감염병 질환 같은 것들 해결이 되고 암, 뭐 심지어는 대사, 당뇨 질환도 어느 정도는 완화시키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수명이 길어졌죠. 그것이 가장 큰 일조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인 거죠, 사실은. 에어컨, 난방 이런 것들도 실제로 이제 사람의 건강에 아주 크게 일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주거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으로 얻는 모든 혜택들이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명종을 비교하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서 많이 이제 반려동물들 키우잖아요. 그들도 아마 수명이 늘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열심히 케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리가 이제 늘렸을 것이고요. 아마 야생종의 수명은 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관리라든가 뭐 먹이 이런 거에서, 먹는 거 이런 거에서 그 개선을 해주지 않으니까요. 사실 식습관의 개선, 그리고 이제 식생활이 좀 좋아진 거, 영양 상태가 좋아진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수명을 늘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순히 인구 감소나 이 고령화라고 하면 저한테는 뭐 크게 좀 체감이 안 되는 것 같다, 좀 이런 느낌도 사실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이 고령화가 사회에 또 어떤 문제를 가져오고, 또 그로 인해서 이 개인의 삶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도 참 궁금합니다. 고령화 얘기를 하면 주로 나라 경제 얘기만 많이 해요. 노동력이 부족하다, 성장이 더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요, 피가 모자르게 될 거예요. 왜 무슨 얘기냐면은 어르신들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수술을 하실 분들이 많아진다는 의미고,
우리 혈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국제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수요를 통해야 되는 젊은 사람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혈액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일상만 봐도요. 옛날에 국밥집을 가면 앉아서 먹었어요. 근데 네. 요즘 테이블로 바뀌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무릎이 아픈 분이 많아져서 그래요. 이런 게 고려합니다. 우리 일상 네.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될 거예요. 이 경제 구조에도 또 많은 변화가 있죠. 네, 우선 어르신들이 많아져서 질병과 관련하면은 예전에는 급한 병이었는데 지금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만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관리 비용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더 많은 게 필요해지고요. 그런 식의 이게 결국 건강보험이라든가 의료 시스템의 부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걸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네. 그 건강보험의 그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을 거고 아마 앞으로 전망을 하면 훨씬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좀 만나 뵈면은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궁금한 사항이에요. 저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보험 예.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건 확실하고요. 건강보험이 고갈됐던 시점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좀 안일한 태도를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혁신이라든가 사회의 경제 발전 속도 이런 것들도 같이 부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더 위기가 가중될 수도 있겠죠. 특히 더 중요한 게 요양보험과 관련해서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양보험 케어 산업이라는 게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서 나온 부가 창출되는 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부담이 여러모로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노동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은퇴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이것을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가 또 하나 있고요. 고령화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숙련이 전수되지 않고 숙련이 단절되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혁신도 줄어들게 되죠. 혁신의 위기 그리고 숙련의 위기가 동시에 온다는 위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 문제를 비용이라든가 노동력 수준의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혁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혁신을 가로막는 요소도 많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윗세대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더 고민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주는 책임이 윗세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제가 AI 로봇 이렇게 AI가 어디에 도움을 제일 많이 줄까 이거를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학기 내내 뭐 공학자, 저 같은 이제 생명과학자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결국은 그 우리의 상상을 통해 가지고 제일 필요하다고 한 게 돌봄 로봇. 돌봄 로봇인데 AI인 거죠. 모든 건강 정보가 다 들어가서 빨리 연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친구도 되어줄 수 있고 그리고 병원에도 데이터를 직송을 해서 그 대처를 빨리 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고민을 하면 고민할수록 뭐냐면 점점 이게 이 고령화 사회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혁신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보면은 결국은 아주 일부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전체를 먹여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뭐 이런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이 청년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면서 지방은 또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건데요. 곧 심각한 인구 뺏기 치킨 게임이 시작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다고요.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요즘 청년들이 평생 직업으로서 신산업과 지식산업을 원하는데 이런 좋은 일자리 제공되지 않는 거죠. 지방에서는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여성의 일자리가 특히 부족을 해요. 평생 직업을 원하지만은 지방에 제공해주는 평생 일자리가 공무원 아니면 공공기관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서울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인구가 줄어들면서
서울과 수도권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인구 청년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청년을 지방에서 데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의 청년들이 더 많이 수도권을 흘러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것이고 지방의 여러 가지 위기들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은 지방들끼리 또 청년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본받을 만한 또 해외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해외 사례에서는 사실은 이 두 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제 노화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요.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슈퍼 리치한 뭐 구글, 그다음에 뭐 오라클 이런 데 CEO들이 그 노화 연구에 돈을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큰 칼리코 같은 이제 연구소도 세우고 자신의 이제 아들의 피까지 혈장까지 뽑아가지고 주사 맞는 그러한 아주 그 슈퍼리치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자기 몸에 실험을 하고 아버지한테도 실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그 파격적인 얘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큰 반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화 연구가 되게 개체 수준, 즉 사람 수준, 그리고 세포 수준, 분자 수준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고령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는 그렇게 가고 또 산업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일본에서의 어떤 그 이제 실버 산업의 여러 종류들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집을 지을 때 이게 둔턱 같은 걸 싹싹 없애는 거예요. 네. 워낙이 이제 그 실버 인구가 많으니까 휠체어도 다닐 수 있게 하고 뭐 모든 이제 주거 환경 같은 거를 이제 그 노인들한테 맞추는 산업들이 되게 많고 또 하나는 은퇴 후에 그 모여서 같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여행도 같이 하고 그런 이렇게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제 일종의 이 취미 생활반 같은 거를 조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이제 하나씩 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화에 관심을 가져서 기업들도 노화 연구를 지원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아마 국가에서도 점점 그러고 있고요.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구 정책이라는 파퓰레이션 팔리스라고 하는데 인구에 손을 댄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팔리시,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가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좋은 사례로 독일 사례를 많이 드는데요. 독일은 데모그래픽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우리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인구 전략으로 해석되지만 데모그래피란 말은 인구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래티지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같이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독일 사회는 이 고령화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 이웃들을 강하게 만들 것인지, 공동체를 지키고 나갈 것인지, 그리고 사회 간의 격차가 크게 하지 않을 것인지, 외국인 인구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사회적 협의를 하고 사회적 논의를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하게끔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두고 어떻게 다루어갈 것인가, 이런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외로워지는 사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1인 가구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1인 가구를 보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사별하신 어르신들, 그다음에 돌싱이라고 하시죠. 아니면 또 떨어져 사시는 중년층들, 그리고 미혼의, 비혼의 청년층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1인 가구는 여기 밑에 있는 세대가 올라오면서 혼자 산 기간이 굉장히 긴 사람들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적 고립도라든가 이게 훨씬 더 심할 것이고 더 문제는 형제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게 혼자 사시고 고립도가 높으신 분은 같은 질환이라도 치료가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여러 가지 번거로워지고요. 부가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도 많아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은 배우자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친밀성을 유지하면서 같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들을 같이 밟는 것이 건강한 노화, 행복한 노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기 때 재밌었던 현상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멈춘 게 2020년이에요.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청년들이 한 얘기가 당연스럽게
너무 극단적으로 고립돼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같이 가족을 이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생기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출산이 약간 늘어나는 것도 네.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격리에 대한 그 인식이 네. 조금 달라진 거죠. 가족이 있으면 좋겠고 네.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하는 의식이 그때 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혼을 쿨하지 못한 걸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완화된 계기가 팬데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출산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사회가 전부 다 같이 여기는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정책을 조금 늘려서 10만 원을 더 줘서 뭐 일주일을 늘려서 이렇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청년들이 아이를 안 가지려 하는지, 왜 청년의 생애 과정이 멈춰 있는지, 독립을 하고 짝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한 명을 더 낳고 두 명을 낳고 이런 것까지 왜 멈춰 있는지 우리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는 건 아닌지 같이 고민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디어 마이 프렌즈라는 네. 그 드라마를 보다가 저기에 어느 정도의 우리의 문제와 해결 답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노화 얘기하고 건강 수명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자꾸 개인 얘기하거든요. 내가 오래 사는 거. 네. 근데 과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한 200년 살아서 그 내 친구들은 다 없어졌는데 혼자 살고 싶을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집단이, 내 친구들이 같이 오래 사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에서 뭐 부자들이 자기네끼리 오래 사는 사회가 과연 인류한테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었을 때, 사회적인 시스템이 건강보험에서도 플래닝을 미리 해가지고 이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지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복지 제도, 이런 거를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은 지금도 사실은 방법들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그 건강 정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보면은 건강 검진을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빨리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해결하는 게 늘어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본 거로는 과학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명을 계속 늘린다는 건 뭐냐면요, 점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벌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 그 병을 또 해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딱 해결이 안 돼도 계속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시고 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아주 잘 알려진 여러 가지 그 건강 그 유지 수단들이 있잖아요. 네. 운동, 아주 중요한 게 정신 건강만이 아니라 몸 건강이 중요하고, 운동, 뭐 소식, 절식, 식단. 예, 이것도 아주 잘 그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사실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유지를 하시고 계시면 과학의 발전이 또 다른 이제 2차적인 서포트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고령화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늙어가고 더 나이 들어갈 거랑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옛날보다 더 오랜 기간을 나이 든 상태로 지내게 돼야 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제도와 과학에 대한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당신이 아프면 저도 아픕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도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자칫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고령화에 대해서 뭐 피할 수도 없고 뭐 물러설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협력해서 희망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